가져다 주었지만 한 여자로서 느끼는 가장 지독한 허기는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은 말이 아닌 욕실의 뿌연 수증기 사이로 제 망막에 와서 박힌 하나의 이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적나하고 위력적이며 생기로 가득 찬 그 진실은 제 남편의 부족함에 날리는 잔인한 채찍질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 마음을 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야수를 깨웠습니다. 일주일에 5번,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온 허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아버지의 그것은 성대한 만찬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륜과 도리에 대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경계선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내 말은 사막 한가운데서는 단 한 방울의 물이 죄악의 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시작부터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성북동의 조용하고 작은 집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아침의 냄새였고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익숙해진 삶의 냄새였다. 나는 강서와 가슴속에 비밀을 품고 타오르는 40분살의 여자다. 지은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남편 박지훈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창백하고 수려했으며 마치 생명력이 부족한 아름다운 수화 같았다. 그는 다정한 남자였고 친절한 남편이었다. 다만 그는 너무 연약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고 정적은 오직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에 의해 깨질 뿐이었다. 그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식사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연민이 다시 솟아올랐다. 회사에서 또 야근하라고 해요.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다. 응, 이 프로젝트 거의 끝나가. 걱정 마.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지 못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포구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다. 우리 삶은 아이 없이 평온했고는 그의 건강 때문이었다. 나는 이 평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 내 몸은 다른 것을 외치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가느다란 팔이 결코 줄 수 없는 강렬함과 소유욕을 갈망했다. 나는 문 밖으로 그를 배웅하며 셔츠깃을 바로 잡아주었다. 내 손이 무심코 그의 차가운 목덜미에 닿았다. 오늘 밤엔 일찍 올게. 그가 약속했다. 나는 그의 작은 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름 모를 불안감이 내 심장을 옥죄었다. 문을 닫자마자 계단 아래에서 힘차고 위험 있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아침 먹었니 시아버지였다. 박현식 아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는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간을 압도하는 남자였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산처럼 크고 다부졌으며 넓은 어깨는 온 세상을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숨결에서는 지훈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노동의 냄새가 났다. 내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직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니?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는 혼자 살았고 가끔 들르셨다. 오늘도 그랬다. 그의 거대한 몸이 들어서자 거실이 작아 보였다. 그가 지훈이 방금 일어난 의자에 앉았을 때 내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렸다. 그가 단호하고 힘차게 젓가락을 쥐는 모습을 보며 내 심장이 다시 엇박자로 뛰었다. 지훈이 녀석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몸도 약한 녀석이 저렇게 목숨 걸고 일하면 안 되는데.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가져가서 제일 좋은 걸로 보약 좀 지어줘. 그의 거친 손가락이 무심코 내 손을 스쳤다. 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서둘러 손을 뺐다. 아니에요, 아버님. 가져가.
내 아들인데 내가 챙겨야지.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나는 조용히 돈을 받았고 마음속에 죄책감 섞인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항상 나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셨다. 하지만 왜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지우는 약속대로 일찍 돌아왔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뒤에서 나를 안았다. 익숙한 팔이었지만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고 강한 팔에 안겨 격렬하게 소유당하고 싶었다. 일주일에 5번이 그 이상을 원했다. 하지만 지은 옆에서 나는 병든 남편을 돌보는 현숙한 아내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욕망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3시 한 통의 전화가 그 거짓된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박지훈 씨 보호자 되십니까?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네, 아내입니다. 회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다. 제발 빨리 가주세요. 나는 기사에게 소리쳤다. 눈물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응급실에서 나는 그를 보았다. 종이처럼 하얀 얼굴 감긴 눈, 얼굴에 씌워진 무표정한 산소 마스크.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손을 잡았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의사의 말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시아버지가 달려왔다. 여전히 더러운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서 있는 모습은 여전히 굳건했다. 그는 지훈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의 큰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훈아, 우리 아들 강하자니? 그가 속삭였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다렸다. 시간은 소독약 냄새와 절망 속에서 흘러갔다. 새벽 4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다. 그저 고개를 젓는 그 몸짓 하나에 내 다리가 풀렸다. 안 돼, 얘 그럴 리 없어. 나는 무한한 공허 속으로 떨어졌지만 단단한 팔이 나를 받쳐주었다. 시아버지였다. 그는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거대한 몸이 나를 감쌌다. 나는 그의 조용하고 억눌린 흐느낌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남자의 품 안에서 미친 듯한 죄의식 섞인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힘내라 아가, 다 괜찮을 거야? 그의 말 속에서 나는 무한한 슬픔과 애통함을 느꼈다. 내 남편 지우는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이면서도 천국으로 통하는 또 다른 문이 내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지훈의 장례식은 가슴 아픈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삶처럼 조용히 와서 파문 없이 조용히 떠났다. 사흘 내내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혼 없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시아버지가 말 없는 산처럼 굳건히 앉아 엿보는 시선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악의적인 속삭임들이 독사처럼 기어와 내 귀에 내 영혼에 파고들었다. 젊은 나이의 뜻,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는 사주인가 봐. 저 여자 인상 좀 봐. 너무 기가 세서 남편 기를 다 뺏어 갔잖아.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용기는 없었다. 내 잘못이다. 모두 내 탓이다. 이 몸속에서 불타는 욕망, 이 은밀한 불만이 그를 죽게 한 것이다. 작은 집은 무섭도록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소파 위에 일타. 만 신문 의자에 걸쳐진 셔츠 베개에 남은 그의 익숙한 향기. 오직 그만이 사라졌을 뿐 나는 방의 어둠 속에 파묻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고 느끼고 싶지 않았다. 사흘이 100년처럼 흘렀다. 나는 굶주림과 슬픔이 나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둔 채 누워만 있었다.
서아야, 문 좀 열어다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무 문을 뚫고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다. 아가, 뭐라도 좀 먹어야지. 제발 부탁이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억눌린 흐느낌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어났다. 고통받는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그는 외아들을 잃었다. 그의 고통은 내 것보다 만 배는 더 클 텐데 그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다. 시아버지가 눈이 붉어진 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먹어라. 나는 죽그릇을 받아들었다. 온기가 차가운 손바닥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죽 한 숟가락이 입술에 닿았을 때 목이 메어왔다. 시아버지가 크고 거칠지만 굳건한 손을 내 등에 얹고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그저 그 손길 하나에 내 안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다. 나는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은 씨를 죽였어요. 헛소리하지 마라. 시아버지가 나를 품에 끌어안았다. 요새처럼 넓고 놀랍도록 따뜻하고 안전한 가슴이었다. 나는 그 남자의 품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내 방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랑 한잔하겠니? 우리는 마주 앉았다. 정적 속에서 수리잔에 채워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매운맛이 목구멍을 태웠다. 지훈이 엄마가 떠났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술과 슬픔으로 붉었다. 온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녀석이 있었어. 녀석을 키우기 위해 살아야 했지? 이제 그 녀석도가 버렸구나. 서아야, 나에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다. 아니면 내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그가 갑자기 제안했다. 내가 혼자 힘들지 않니? 나도 혼자 외롭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지은이가 없어도 넌 여전히 내 며느리고 내 가족이다. 내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내 아버님, 그날 밤 우리는 많이 마셨다. 하늘은 어찌하여 내게 이런 강건한 몸을 주시고 저렇게 약한 아들을 낳게 하셨는가? 시아버지가 취중에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옷 아래로 드러난 울퉁불퉁한 팔뚝과 넓고 굳건한 어깨를 보았다. 완전히 달랐다. 지은과는 치명적으로 달랐다. 내가 그를 방으로 부축할 때 그의 무겁지만 활력 넘치는 몸이 내게 기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고 뜨거웠다. 내 등줄기를 따라 전기가 흘렀다. 이미 죽어버린 줄 알았던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손을 빼고 방으로 도망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함께 살자고 과부와 시아버지가 그 생각은 나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죄악감 섞인 흥분의 씨앗을 심었다. 새로운 삶이 다른 리듬으로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나는 일어나 그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다. 낮에는 집을 청소했다. 저녁에는 뜨거운 식사를 준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텅 빈 느낌은 점차 기대로 채워졌다. 나는 그를 돌보는 것을 좋아했다. 운명적인 그날 저녁까지 서아야, 수건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다. 네, 잠시만요. 아버님. 나는 깨끗한 수건을 들고 갔다. 욕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나는 보았다. 시아버지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노동으로 다져진 그의 건장한 몸은 아직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그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당당하고 웅장하고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크기. 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아, 미안하다. 그는 당황하며 작은 수건으로 급히 가렸다. 내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문에 수건을 걸어둔 채 부엌으로 도망쳤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요동쳤다. 숨이 가빴다. 그 이미지는 내 마음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다. 너무나 강렬했다. 너무나 금지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다. 감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가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남성이 담긴 그 적나한 이미지가 떠올라 나를 불태웠다. 밤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이 죽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죄책감이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몸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과 호기심의 은밀한 파도가 이었다. 그것은 울부짖고 요구하고 있었다.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갑자기 너무나 얇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지사하며 그 남자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문했다.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운명적인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점령당했다. 시아버지의 남성이 담긴 그 적나라한 이미지는 유령이 되어 매 순간 나를 따라다녔다. 식탁에 수저를 놓을 때도, 우리가 말없이 TV를 볼 때도 나는 그것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타오르는 비밀이었고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무언의 진실이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햇살이 바닥에 황금빛 꿀을 뿌릴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서하얀에 오늘 날씨가 좋구나. 우리 등산이나 갈까? 비눈물 속 내 손이 멈칫됐다. 등산 모든 평방미터의 공기가 말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니 숨막히는 집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위험한 초대였지만 동시에 탈출구였다. 네, 좋아요. 우리는 말없이 준비했다. 그가 넓은 어깨에 배낭을 맺을 때 나는 그 옷 아래 숨겨진 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가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나는 사람들이 우리 건장한 노인과 부인 여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다. 하지만 이내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숨쉬고 싶었다. 산길은 나무 그늘 아래로 구불고 이어졌다. 시아버지가 앞장섰고 그의 등은 굳건한 방패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땀이 내 등을 적셨다. 힘들지 않느냐? 그가 돌아보았다. 그의 남성적인 이마에 땀방울이 반짝였다. 괜찮아요. 우리는 나무 밑에서 쉬었다. 그가 내게 물병을 건넸다. 내가 물을 마실 때 그의 시선이 내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젖히고 길게 물을 마실 때 그의 목젖이 움직이고 땀에 젖은 티셔츠가 단단한 가슴에 달라붙는 모습을 나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야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조금 더 가다가 그가 갑자기 멈춰서 배를 움켜쥐고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배가 화장실에 가야겠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빽빽한 덤불을 가리쳤다. 저기 잠깐 들어갔다. 오마.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몇 분 후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창피한 듯 들려왔다. 서아야, 휴지 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고 휴지를 들고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여기요.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그는 발목까지 바지를 내린 채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리고 거기 내 눈앞에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나는 다시 그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더 적나라하고 더 생명력이 넘쳤다. 내 세상은 오직 그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되었다. 내 남편이 결코 갖지 못했던 강건함과 생명력의 증거. 고맙다. 그는 황급히 휴지를 낚아의 얼굴은 새빨갰다.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나는 휙 돌아서서 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달렸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쉬려 했었다. 그것은 내 막에 깊이 새겨졌다. 결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우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정상에 올랐다. 웅장한 풍경, 시원한 산바람이 불었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옆에 있는 남자의 존재뿐이었다. 오늘 일은 잊어다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샤워기 아래 몸을 담그고 그 이미지를 씻어내려 애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나왔을 때 그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나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까이 그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그가 고개를 돌려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아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크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놀랍도록 따뜻한 손이었다. 그가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우리의 숨결이 섞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서 불과 몇 센티 떨어져 있을 때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우리 사이에 짙은 공기를 갈라놓았다. 우리는 둘 다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택배 기사였다. 마법의 순간은 깨졌다. 나 먼저 들어가 자마 그가 서둘러 말하고 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심장은 여전히 북처럼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 했던가? 우리는 거의 키스할 뻔했다. 그 생각은 나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죄악감 섞인 기대감으로 온몸을 떨게 했다. 한밤중 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소리. 서아야 그의 목소리였다. 낮고 떨리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두 개의 불꽃 같았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그는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선고처럼 울렸다. 내가 미쳤나 보다 서아야. 그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고뇌와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너도 그렇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의 뜨거운 손이 내 뺨을 감쌌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숙여졌다. 이번에는 초인종 소리도 없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그것은 지훈의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충돌이었고 소유였다. 키스는 깊고 격렬했으며 마치 내 영혼을 빨아들이려는 듯했다. 그가 나를 번쩍 들어 침대에 던졌다. 옷이 거칠게 찢겨나갔다. 그리고 그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났다. 단단한 가슴, 울퉁불퉁한 복근, 그리고 그것 내가 2번이나 보았던 그것이 이제 내 눈앞에 당당히 서서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커요. 나는 고통과 극도의 쾌감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고통이 머리를 뚫는 듯했지만 이내 사라지고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충만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조금만 참아.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고통은 곧 행복으로 바뀔 거야. 그날 밤 나는 이해했다. 이것이 여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였다. 이것이 갈망의 적나라 한 진실이었다. 우리는 굶주인 2마리의 야수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의 땀에 젖은 품에 안겨 나는 그의 질문을 들었다. 후회하지 않느냐? 나는 눈을 감고 나를 감싸고 있는 따뜻함과 굳건함을 느꼈다. 후회 아니요. 나는 속삭였다. 조금도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 관계는 세상이 저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죄악의 지옥 속에서 나는 나만의 천국을 찾았다. 내가 깨어났을 때 옆자리는 이미 차가웠다. 그는 날이 밝기 전에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급히 가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성벽처럼 굳건한 등을 보인 채 부엌에서 있었고 씁쓸하고 강한 커피 향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일어났구나. 그가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여전히 낮고 따뜻했다. 내 어색함으로 공기가 무거워졌다. 육체의 광란 속에서 서로 얽혔던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어색했다. 어젯밤 일, 그가 머뭇거리며 내게 커피잔을 건넸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말없이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알아요.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다. 더 원해요? 오늘 밤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밤도 당신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어둠이 도시를 삼켰을 때 내 방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나를 깊고 소유욕 강한 키스로 끌어당겼다. 또 다른 뜨거운 밤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은 죄악과 달콤함이 뒤섞인 이중적인 리듬으로 흘러갔다. 낮에는 세상의 눈앞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다. 하지만 밤에 장막이 내리면 우리는 서로의 것이었고 억눌린 모든 갈망을 터뜨리는 남자와 여자였다. 일주일에 5번, 6번, 심지어 매일 밤. 외로움에 시들어가던 내 몸은 이제 물을 주고 만족시키고 다시 살아났다. 69살 남자의 힘은 경이로웠다. 하지만 벽에도 귀가 있었다. 세화 씨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군요. 동네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물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나를 훑었다. 젊은 과부가 시아버지랑 단둘이 괜찮아요.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네,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 입방아 조심해요. 그녀는 나를 시장의 소음 속에 얼어붙게 남겨두고 떠났다. 두려움이 독사처럼 나를 휘감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험으로 그 소문들을 잠재웠다. 그는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진심과 위험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내가 거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그저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의 솔직함은 모든 속삭임을 잠재웠다. 우리의 삶은 다시 거짓된 평온으로 돌아갔다. 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작은 일과 낯선 사람들의 미소에서 기쁨을 찾았다. 내가 웃는 것을 보고 그도 웃었다. 어느 날 밤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후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서하얀의 사랑한다. 그 세 단어는 수천 볼트의 전류처럼 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도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불러 현식이라고. 현식 씨, 나는 그 이름을 속삭였다. 그것은 낯설고 금지되었지만 녹아내릴 듯 달콤했다. 그래, 내 서화. 그가 나를 품에 끌어안았다. 나는 기쁘다. 너의 모든 갈망을 채워줄 수 있어서. 내 뺨이 뜨거워졌다.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낮에도 밤에도 항상 함께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지훈이 죽은 후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느꼈다. 죄책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강렬하고 진실한 사랑에 가려졌다. 그리고 봄이 왔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하얗게 덮었다. 나는 거기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불러온 배를 얼로만다. 7개월 나와 현식 씨의 아이였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하라 우리 아이다. 세상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그가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내 배 위에 놓였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하렴. 나는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이건 지훈 씨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러냐?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도 우리를 축복해 줄 거다. 내가 행복을 찾았으니 기뻐할 거야. 고마워요. 현식 씨, 내가 더 고맙다. 내가 내 인생의 봄을 다시 가져다 주었으니. 뱃속에 아기가 가볍게 찼다. 현식 씨가 몸을 숙여 내 배에 귀를 기울였다. 아빠, 여기 있다. 아가야. 그의 웃음소리가 맑게 터져나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우리를 잘못되었다고 기괴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행복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죄악의 지옥 속에서 그것을 찾았다. 이제 우리는 연인이자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다. 서아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현식 씨 벚꽃잎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우리의 봄이 마침내 찾아왔다. 사랑이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서아와 현식은 자신들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이보다 더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요.